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에서는 근현대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까지 우리가 수업했던 게 어디까지 수업했냐면 조선 후기 문화편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는 근현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웅군부터 들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웅군부터 들어갑시다. 근데 대웅군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웅군 정치는 그 이전 19세기 전반기 정치가 뭐냐면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도 정치를 완전히 거꾸로 엎었던 형태로 등장하면서 세도기 때 왕권이 약화됐던 게 대웅군 때는 왕권 강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19세기 중엽 국내외 정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도기 정세를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쓰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9세기 초반기에 가면서 어떤 정치 형태가 등장하게 되느냐? 그러면 세도 정치 형태가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도 정치는 1801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1862년 또는 63이라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63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때 나오게 되는데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게 약화되고 있죠.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하면서 유년하다, 즉 나이가 어린 왕들이 왕위에 즉위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주도하는데 이때 순조 때는 안동김씨, 헌종 때는 풍양조씨,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도 가문의 이름이 나올 때 우리가 김조순이나 박종경이 나오면 이것은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조선 후기 정치편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때 세도 가문의 권한은 무지하게 커져가고 있었다. 굉장히 커져가게 되어 있죠. 이러면서 이 세도 가문이 어디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느냐? 최고 권력기구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세도 가문은 권력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변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병경을 수비하는 관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 전기부터 나온 겁니다. 어느 민족의 침략에 대비할 목적이었느냐? 그러면 일본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할 목적이었던 관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변사를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은 어느 민족의 침략적인 면하고 밀접한 관계를 띠냐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비변사가 임시기구였을 때가 삼포외란, 일본이 일으킨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설기구 같은 게 을묘외변, 이것도 일본과 관계됩니다. 그러다가 임진환을 거치면서 비변사는 권한을 계속 커지다가 세도기 때는 정무의 최고기구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 권한이 커지다 보니까 왕권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권한도 무지하게 약화되겠고 꽤 약화됩니다. 육조의 권한도 약화되는 성향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이 세도 가문은 비변사의 고위직을 독점하는데 일반적으로 정, 이품, 이상직을 독점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이 비변사가 세도 가문이 부정부패를 하다 보니까 지방관들도 꽤나 부정부패가 심하게 돼 있었고 이 지방관의 부정부패는 세도 정치기 때 홍경래난이 나온다든가 임술밀란이 나오는데도 지방관의 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결과 조선 후기 세금이었던 삼정이 문란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삼정 문란 중에 가장 문란한 게 전정군정 환곡 중에서요. 환곡이 제일로 문란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농민 경제는 꽤 어려워지겠고 농민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농민이 농촌을 떠나면서 도시로 간다든가 광산으로 가는 경우가 나왔겠지만 또 하나 종교에 심취하는 결과도 꽤 등장했고 도적대 무리였던 화적이나 수적으로 하는 경우 서강단, 유단, 최단, 폐사군단 하는 경우도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게 민들이 일으켰던 우리가 밀란, 홍경래나 임술밀란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국내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세도기 때 국외적 상황도 있긴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이 국외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양이 우리나라 서양인의 배 이것을 우리가 황당선이라든가 이양선 또는 당황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가로 2번 국외의 정세를 이야기하면 동그라미 1번 이양선의 출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양선이라는 것은 이자가 달을 이자, 양은 모양입니다. 선은 선박이죠. 우리나라 선박과 모양이 다른 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값에 최초의 당황선이란 기록이 나오는 것은 조선전기 중종 때입니다. 동그라미 나이 가니까 최초 이양선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조 때 기록됐다고 되어 있어요. 니은에 가니까 이양선이 우리나라에 출몰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양선들이 우리나라에 출몰한 이유는 우리나라 연안을 측량할 목적입니다. 또 하나 목적이라고 하면 통상을 요구하는 내용에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에 동그라미 가에서부터 동그라미 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신경 써서 볼 것은 동그라미 라번입니다. 동그라미 라번이 하면 왜 신경을 쓰느냐? 지금 세도 형태 뒤에서부터 서서히 뭐가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통상여우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있지만 통상여우가 중심이 되는데, 1832년 순조 때가 되겠습니다만 영국의 배였던 로드 아머스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무엇을 요구했다? 통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나머지까지 언급은 되고 있었다. 근데 신경은 쓰지 마시고 로드 아머스토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서양의 통상여우라든가 연안 측량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해안가에 출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동그라미 2번에 나오게 됩니다. 조선정부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해 방비를 강화했다. 연해니까 해안지방의 방비를 강화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동그라미 내내 자, 민생을 안정하기 위해서 지방의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있다. 동그라미 디귿에 가다 보니까 서양과 밀무역을 하고 있는 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결론은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서양이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할 때 우리나라는 통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이러면서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니을에 가다 보니까 서양에서 들어왔던 종교, 원래 중국을 통해 들어왔지만 서양의 종교죠. 이 천주교가 번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탄압하고 있었다. 그러면 세도기 때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천주교를 이야기했는데, 세도기 때 천주교 탄압이 나오는 걸 보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수업을 하는 과정에 순조와 헌종과 철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순조와 철종 때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안동입시가 지배할 때는 탄압의 강도가 약하다 그랬고요. 헌종 때는 탄압의 강도가 무지하게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 탄압의 강도가 강한 헌종 때 등장하다 보니까 기해박해가 나오겠고 병호박해가 나오는데, 이 기해박해 때 프랑스 신부가 죽어요. 이 모방 샤스탕 앙베르가 죽게 됩니다. 그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통상, 이거를 빌빌해서 통상을 요구하고 있는 게 위에 있는 동그라미 바번입니다. 1846년 프랑스 세시로가 통상을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박해 한 게 된다? 기해박해 때 프랑스 신부가 죽은 게 하나의 배경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다가 이 세도 정치에 우리가 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순조라 그랬고, 두 번째 헌종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철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철종이 원래는 왕은 19살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철종이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라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병치레를 자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왕이 죽을지 모르는 과정이 등장하지만, 이때 권력 가문이었던 안동임 씨는 후사를 누구를 왕으로 옹립할 거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때 철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왕에 올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세자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 가장 우위 신분을 점하고 있는 사람, 익종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조대비가 나옵니다. 이 조대비가 흥선대운과 연계를 통해서 대운군의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서자예요. 이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아들을 이명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복을 조대비의 양자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왕위로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인자 1863년 고종이 즉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863년. 근데 이 고종도 왕이 몇 살이 되느냐? 12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대정치 때 이야기하듯이 왕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20살 정도를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20살이 안 되는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이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정치는 누가 하느냐? 조대비가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정권을 넘겨주냐면 자기 친아버지 흥선대원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집권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흥선대원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인자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로기번에 가다 보니까 흥선대원한테 부과된 과제가 국내적과 국외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내적은 대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조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민생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국내적 면이고 가장 크게 말하면 왕권 강화라고 하면 될 겁니다.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두 개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서양열강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통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응군 정치는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로 나누게 되는데 국내 정치로 이야기를 하면 책마다 좀 다릅니다. 크게 말 하나로만 이야기하면 왕권 강화로 되겠고요. 두 개로 나누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책 이렇게 두 개로 나눠도 됩니다. 그러나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관계는 있는데 여러분 교재 도표를 만들어놨는데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을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다. 그러면 먼저 국내 정치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국내 정치로 관계되면서 첫 번째 크게 말하면 왕권 강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면서 나왔던 정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을 보게 되면서 인사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도기 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 게 누구다? 철종 때 안동임 씨예요. 그러면 안동임 씨를 과감히 배제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다. 그런데 이때 능력에 따라 등용하는데 이때는 당파를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조에서 추구했던 무슨 정책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영조 탕평책과 동일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흥선대원군은 인사정책을 하는 과정에 안동임 씨는 배제하는 것은 맞아요. 단 안동임 씨에서도 김병학이라는 사람은 등용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제도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비변사 권한을 축소하든지 폐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변사 권한을 축소 폐지하면서 비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행정권은 어디로 넘기고 의정부로 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권은 어디서 장악한다? 삼군부에서 장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변사 축소 폐지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 근데 옆에 날개 쪽을 보다 보니까 비변사 혁파라고 나오는데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냐? 사료에서 밑에 쪽을 보도록 합니다. 비변사의 자, 인신을 영구히 녹여 없애버렸다. 인신이라는 것은 비변사 도장이에요. 도장을 없애버리고 공문서 천멸에는 의정부라고 쓰겠다. 그러면 비변사 도장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비변사 관공서가 없어진 거니까 결론은 이것을 대체하는 뭐가 나왔다? 의정부가 다시 등장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온도가지 맑게 하나가 등장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과서에서 잠깐
의정부는 왕권을 이야기한다겠느냐 신권을 이야기한다겠느냐 양자택일하면 신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교재에서 의정부를 왕권 강화로 쓴 시기는 두 사람이 나온다. 하나는 조선 초기 때 태종 이방원과 흥선대원군 때는 의정부를 이야기할 때는 왕권 강화로 본다. 이렇게 보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법전 정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법전을 정비하면서 뭐가 등장하느냐? 대전회통이나 육전조례를 편찬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전회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법전정비는 또 누구하고 공통점이냐? 영조 때도 법전정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조법전 속대정과 영조의 정책과 동일한 정책이 되겠고, 이러면서 제가 영조 정조를 구분하면서 영조의 법전은 속대전이고 정조의 법전은 대전통편이고요. 흥선대원군의 법전은 대전회통이다. 구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4에 가니까 군제개혁이 등장합니다. 군사제도를 개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훈련도감의 포수를 선발한다든가 강화도에 포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양 열강의 침략에 어느 정도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고 경복궁 중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복궁은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지만 임진환 때 불타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돈이 없었던 관계로 이것을 복원할 능력이 없었다가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위엄을 회복할 목적, 여기서 왕실의 위엄이라는 것은 왕실의 권위, 왕권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을 조대비한테 건의하겠고 조대비가 돈을 30만 냥을 내고 대운군도 내고 일부 종친이 내면서 양반들이 어쩔 수 없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라 그랬는데 이 경복궁 중건하는 과정에 이쪽에 쓰겠습니다. 관공서로 뭐를 두게 되느냐? 영건도감이란 관공서를 두는 거예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나왔던 관청 그래 놓고 나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진해서 돈을 낸다. 원납전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다. 결두전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된다? 나름대로 반대하는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로 사대문을 통행할 때 문세를 걷어들인다. 그러면 사대문을 왕래한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때 농민들도 왕래하는 과정에 농민의 반발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당백전을 발행하고 있었다. 이 당백전은 일대백의 화폐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대백 화폐를 개혁하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5만원짜리가 있는데 500만원짜리 화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백전은 농민들의 반발을 산다. 이렇게도 등장하겠고 청나라 돈을 도입하고 있다. 청전도 도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용했지만 나중에 이것은 금지하겠고 양반의 묘지름을 벌채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양반들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 옆을 장식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을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양반들의 반발을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경복궁 중건은 누구의 반발을 사고 양반의 반발을 사지만 농민들의 반발도 사고 있었다. 이렇게도 나오겠고 또 하나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할 때는 임금을 줬지만 나중에는 임금을 안 주는 결과도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경복궁 중건하는 과정에 우리 농민들이 부상당하고 죽는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의 반발도 사고 있었다. 이렇게도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대운군의 서원철폐, 대운군의 정책 중에서 가장 과감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서원철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은 누구의 근거지였습니까? 양반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자기들 간의 결속력을 키우는 기구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계층이 반발하느냐? 양반이 반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서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서원은 조선후기 붕당의 원상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서원을 철폐했다는 이야기는 붕당의 원상을 근절했다.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원은 어떻게 되냐?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지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요. 그 다음에 군대도 안 가는 면세, 면역의 도피서굴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폐했다는 이야기는 면세 못하게 하고 면역 못하게 하니까 국가 재정 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이 서원은 또 하나 어떤 거냐? 양반들이 농민을 지배하면서 농민의 재산을 수탈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 수탈하는 과정과 관계되는 것을 더 설명합시다. 조선 후기 때 이 서원과 관계되면서 뒤로 가면 설명하고 지워버리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서원 중에 가장 의미가 강했고 권력이 셌던 서원,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송시열을 모시는 화양동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선후기의 가장 중심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만동묘라는 게 있다. 중국 마지막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묘. 그러니까 이거는 사대적인 면이 무지하게 강한 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서원이나 이 묘가 제사를 지낸데 특히 화양동 서원의 문제입니다. 화양동 서원에서 제사를 지낸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 들 비용은 누가 낼 거냐? 당연히 서원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서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묵패를 보냅니다. 이 한문으로 이야기하는 묵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글로 이야기할 때는 먹도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먹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묵패를 보내서 자, 너 내 돌 며칠까지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은 나한테 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되겠죠. 그러면 안 내면 사람을 잡아다 쥐업해버리고 재산 뺏고 풀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화양동 서원의 묵패가 커다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각 지방에 서원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래놓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서원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대원군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개 쪽에 가면은 뭐라고 하느냐? 백성을 외치는 것은 공자,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치 않겠다. 이런 날개 쪽에 사례 그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했던 이야기다. 이때 서원을 철폐하면서 600여의 서원을 철폐한다. 또는 책에 따라 1000여 이야기도 나오는데 원래 책의 내용에 썼을 때는 600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료로 나올 때는 1000여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서원을 철폐할 때 화양동 서원 당연히 철폐하고요. 만동묘 철폐한다. 그래서 서원 철폐 사례에 보면 서원을 철폐한다. 만동묘를 철폐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로 본다. 그러면 이 서원 철폐는 양반의 반발을 산 것은 맞지만 농민들은 반대합니까? 지지합니까? 당연히 지지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국가의 농민 지배력도 커지는 결과가 나오고 민생 안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말했던 흥선의 철폐다. 근데 이 서원 철폐는 영조하고도 또 공통점이에요. 영조도 서원을 300여 개 정도 철폐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서원 철폐가 등장하게 되겠고,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7번에 가니까 삼정문란을 시정하고 있었다. 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삼정이라는 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전정, 군정, 황곡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문제를 개선한다. 그러면 전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토지 세금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토지 변경을 금지한다든가 토들의 토지 변경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부분적인 양전 사업을 실시를 통해서 결론은 토지 문제를 개선한다. 세금 문제를 개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삼정은 누구의 생활을 어렵게 했던 거예요?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것은 농민의 지지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군정의 문란을 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군정의 문란, 군정은 군사 세금 제도의 문란을 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정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호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책에 따라서 어떤 책에서는 호포제라고 안 쓰고 동포제로 쓰는 결과도 있습니다. 호포제, 동포제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포제가 시행되기 전에 군대물을 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농민만 지는 겁니다. 양반이 안 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양반들이 안 지는 것은 누구의 부담으로 넘어간다? 농민의 부담으로 넘어간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한테 군포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 호포제는 양반이 군포 부담을 진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군포 부담을 안 지던 사람은 양반한테 군포 부담을 지라고 이야기하면 양반은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양반은 여기에 반발하게 되겠죠. 양반은 반대가 등장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양반이 지게 됨으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지지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호포제는 국가 수입이 늘었다 줄었다?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겠고,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호포제는 자 이렇게 여기서 혼동하지 말까? 우리가 영조 때 나왔던 무슨 법이 있습니까? 참고로 뒤에 가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영조 때 나왔던 균역법이 있는데 균역법, 농민의 지지입니까? 반대입니까? 농민의 지지가 나왔던 거죠. 일시적 지지입니다. 근데 균역법에서 양반이 군포 부담을 진다 안 진다? 양반이 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웅이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호포제나 동포제는 누가 진다? 양반이 진다. 그것을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시행한 이유가 신분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양반은 군역을 언제 균등화시켰지만 신분제도 폐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꼭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이게 우리가 말했던 호포제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양반의 반대, 농민 지지는 나오겠고, 또 하나 황고구 문제로 나왔던 황고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무슨 제를 시행했다? 사창제를 시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황고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호조 판서였던 김병학의 건의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곡이라는 것은 국가가 쉽게 말하면 봄에 빌려고 가을에 갚는 제도지만 사창이라는 것은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건 맞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더라. 그러면서 권력에 의해서 과도하게 고리되어 받은 것을 어느 정도 여기서는 근절시키면서 민생 안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요 흥선대원의 정책 중에서 자 우리가 서서히 각 계층들의 지지와 반발 이쪽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시작했던 인사정책은 자, 능력 인사는 관직에 등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등용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안동립 씨가 아니었던 나머지 양반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인사정책은 일반적으로 양반의 지지가 가능했다. 자, 경복궁 중건은 누구의 반발? 양반의 반발과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었고, 서원철폐는 양반은 반대하지만 농민은 지지한다 그랬고요. 삼정문란을 시정한 것은 농민은 지지한다 그랬고, 그런데 호포제를 실시하는 것은 양반은 부담이 늘으니까 반발한다 그랬고 농민은 찬성이죠. 자, 이러면서 나왔던 대운군의 국내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대운군의 문제는 국내 정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는 거의 어느 것을 중심으로 물어보느냐,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는 거의 정해되시피 합니다. 경복궁 중건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철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군정문란을 시정했던 뭡니까? 호포제가 이쪽에 런저리요. 이쪽을 물어본, 개별적으로 물을 때는 이 세 개를 물어본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좀 더 약하다고 이야기하면 이쪽에 있었던 인사정책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돼 있다. 인사정책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은 나름대로 긍정적 의의가 있고 부정적인 한계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긍정적 의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 국가기강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결론적이요. 이것을 다시 어떻게 됩니다?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게 긍정적이지만 한계점 뭐냐? 조선왕조 통치제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계획이었다. 근대사회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권체제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을 뒀다. 이것은 우리가 한계점으로 도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했던 대운군의 국내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운군의 국내 정책은 이렇다고 보고, 그러면 대운군은 국외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가서 지으면서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대운군의 국내 정책은 왕권 강화를 가장 큰 타이틀로 하면서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흥선대운군의 국외 정책이 들어갑니다. 국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자 03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외 정책으로서 서양 열강이 우리나라한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통상수교 하자고 요구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쨌다? 거부했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원인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이거 연결성을 굉장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계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사건, 자, 병인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66년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이 병인 박해는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굉장히 약 8,000명 정도, 우리나라 천주교 신부 8,000명을 죽였고요. 프랑스 신부가 이 당시 우리나라 12명 신부가 있는데 9명이 죽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은 처음에 천주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호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기감이 나오는 과정에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운군 의도가 제대로 먹혀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운군이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쁘다 보니까 천주교를 탄압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 9명이 죽고, 이때 살아남은 신부가 리델이라는 신부가 살아남습니다만은, 자, 거기까지만 해놓고 약 8,000명 정도 우리나라 천주교 신부가 죽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 살아남은 이 신부가 남양만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남양만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대기하는 과정에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동강에 나왔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듣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놓고 이래서 이 아저씨가 중국 청나라에 가서 프랑스 신부들이 죽었죠. 천주교들이 죽었죠. 이것을 프랑스한테 통보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 통보한 것이 어느 사건을 마련한다?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병인 양요를 마련한다. 그래서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인 양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인 양요는 자 나오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자 병인 박해에서 많은 천주교도들이 어떻게 됐다? 학살 당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것을 빌미로 하면서 프랑스가 또 하나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나라의 통상까지 같이 요구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이때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몇 번 들어오냐? 2번 들어와요. 1차, 2차라 가는데 여러분 그냥 1차 필요 없고 2차만 보시면 됩니다만은 1차는 자 한강을 거슬러 가서 양화진까지 갔다가 물러난 결과입니다. 2차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병인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오게 되냐면 로즈 제독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침략하냐면 강화도를 침략하면서 강화읍을 점령을 합니다. 강화읍성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읍성을 점령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여기에는 외규장각 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가 약탈해 간 거예요. 나중에는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때 무령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저항했던 사람으로 나오는 게 한성근과 양한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성근이라고 이야기해 우리나라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문수산성에서 싸움했던 사람이고요. 양한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양한수는 정족산성에서 싸움했던 사람입니다. 이용희는 통진에서 했다는 이야기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저항 사람 머릿속 넣으셔야 되는데요. 한성근보다는 양한수하고 정족산성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날개 병인양요를 보더라도 양한수라든가 정족산성 이러한 사료들이 꽤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격퇴를 결과적으로 했어요. 물러난 게 맞지만 격퇴했다고 교과서는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 격퇴하고 있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대응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했겠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 양반들의 무엇을 하느냐? 대응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양반은 지지한다. 그래서 양반들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프랑스를 깼다. 이때 대응군은 서양에 대한 거부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거부감을 이야기하는 게 날개쪽이 하다 보니까 흥선대응군의 양의보국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만일 화친을 허락하면 이는 내구하는 이다. 이 글이 나왔던 세계가 있는데 양의보국체계 쪽에 런저래요. 이것도 병인양요가 나올 무렵에 나왔던 흥선대응군의 거부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병인양요 때 꼭 머릿속에 넣으실 것은 이쪽에 이야기했던 양한수와 정족산성이다. 그리고 프랑스가 뺏어간 게 뭐다? 외교장각 도서를 뺏어갔다. 이 외교장각 도서는 뺏어갔는데 이 외교장각 도서 우리나라에 반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환됐죠. 그래서 이거 반환됐다. 자, 이거 고려하시면 되겠고 또 잠깐 여기서 다시 봅시다.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계되면서 프랑스와 관계된 문화재는 3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해초가 썼던 자
왕호 천축 국적. 펠리라는 신부가 dun왕석굴에 발견해서 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고려시대 금속알자본으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것, 직지심체요절. 그것은 20세기 무렵에 어디로 갔다? 경매로 넘어갔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외교장각 도서입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 근데 기출문제에서 이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면서 직지심체요절도 같이 가져갔다. 이래 갖고 틀렸다는 지문이 나왔다. 설명했죠. 당연히 시기가 다르죠. 뺏어간 것도 아니고 경매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래서 차이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러면서 우리가 고려성을 두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병인 양요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때 병인 양요가 나오게 될 때 그 결과로 여러분 교재 보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서양 열강과 통상하지 않겠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척화비를 세우는데, 척화비의 글씨가 써질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글씨는 이때 써지고 비석이 세워진 것은 언제 세워졌다? 신미양요 이후에 세워진 거다. 구분을 해서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 척화비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신미양요를 위주로 하지만 조금 불편하게 낼 때는 글이 써질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인양요 때 써졌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응군의 국외정책에 통상수교 거부정책과 그리고 병인양요도 있고 신미양요도 있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는데 제너럴 셔머 사건은 신미양요에 나오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병인박해와 관련된 병인양요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강의에서 제너럴 셔머 사건 하면서 신미양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을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합시다. 흥선대원군은 국내정책과 국외정책으로 나누는데 국내정책은 목적을 하나만으로 이야기하면 왕권 강화라고 그랬고 두 개로 이야기하면 민생 안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문제로 나오면은 서원철폐라든가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호포제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고 국외정책은 원인 결과라 그랬습니다. 국외정책으로 이번 강의 이야기했던 게 병인 박해를 원인으로 해서 뭐가 나왔다? 병인 양요가 나오고 있었다. 여기까지 보는 게 이번 강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